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종료를 통보한 가운데 미국은 이란에 호르무즈 공격 중단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모즈타바 이란 최고 지도자는 반드시 복수를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몰살하겠다는 경고까지 했는데 추가 공격 등 관련 행보가 나왔습니까? 네, 이곳 시간 토요일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일정 없이 워싱턴 DC 자신의 골프 클럽을 찾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관련 발언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미 언론은 미국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공격을 중단하겠다는 공개 성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죠. 악시오스는 미국이 이란에게 오늘까지 입장을 발표하라는 시한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도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오늘까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선박 공격 중단 선언을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합의를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언급했죠.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Our deal is a wall to a nuclear weapon. They'll never build a nuclear weapon under our deal. But I don't know if we're going to have a deal. We may just do it without a deal.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이란이 해협 재개방 합의도 지키지 못한다면 비핵화라는 더 복잡한 합의 타결은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분위기를 살펴보면 이란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어 보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모즈타바 이란 최고 지도자가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 모즈타바는 아버지 하메네이 장례식에 대한 서면 메시지에서 이번 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순교자에 대한 복수를 다짐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희생자에 대한 복수는 이란 국민의 요구라며 반드시 실행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모즈타바의 성명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این جنایتکاران که فهرستی از صدر تا ذیلشان موجود است آرزوی مرگی آرام و در بستر را با خود به گور خواهند برد. 유엔 주재 이란 대사도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 관리 권한은 이란 정부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난 7일부터 이란 남부 지역을 공습한 건 합의 위반과 동시에 유엔 헌장도 위반한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다면 이란도 합의를 지키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However, should the United States continue to violate its obligation under the MOU, Iran will no longer be bound to fulfill its obligation under the MOU.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오늘 오만에서 외무장관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오만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남북 항로 2개로 분리해서 관리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만 영해를 지나는 남부 항로에서는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고 이란 영해를 지나는 북부 항로는 이란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인데 이번 논의에서는 통행료 부과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추가로 입건했는데요. 내일 두 번째 재판에서는 검찰이 적용한 강간살인 혐의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확대 편성된 경찰 특별수사단이 광주경찰청에 들이닥쳤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의 지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단순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광주경찰청 지휘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관심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압수수색 대상은 형사과장실을 비롯한 이곳 광주경찰청 3곳과 광주 광산경찰서장실 등 모두 7곳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구속했습니다. 또 광주 광산경찰서장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한 검찰은 당시 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해 피의자가 된 경찰관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일 두 번째 재판에서는 검찰이 적용한 강간살인 혐의 입증이 최대 쟁점입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장윤기는 이번 범행 직전에 쫓아다니던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대형 화물차 뒤에 자신의 차를 숨기고 조수석에 문을 열어둔 점, 케이블 타이 등을 준비한 점으로 미루어 치밀하게 계획된 강간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시각자료와 CCTV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범행의 의도성을 강하게 압박할 예정이어서 부실 수사 의혹과 맞물린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장윤기를 수사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수사 당시 윗선에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윗선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특별수사단은 당시 처벌이 더 센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의견이 최종 수사에 반영되지 않았던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특별수사단을 새로 꾸렸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공지를 통해 기존 27명으로 구성했던 특별수사팀 인원을 41명으로 늘려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수본은 수사 대상자가 많아지고 압수수색이 다수 이뤄지는 등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은 장윤기 사건으로 재점화된 보안수사권 폐지 논쟁이 한창입니다. 보안수사권은 폐지하되 또 다른 보안책을 만들어보겠다는 여당과 경찰 견제가 필요하다는 야당은 주말에도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말이 나오느냐며 수사권을 몰아줘선 괴물 경찰만 탄생시킬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결국 이득을 보는 것은 정권과 일부 권력자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을 견제할 수 없는 상황에선 결국 변호사에게 사건 맡기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최대 피해자가 될 거란 주장입니다. 조만간 맞불 입법도 추진합니다. 장윤기 사건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막는 여론몰이가 되고 있다는 김어준 씨 언급에 대해선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상간으로 거의 모든 언론에서 탑을 정파적 이익을 위해 비극을 난도질해선 안 된다. 이런 사건이 자주 일어날수록 보안 수사권은 더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국한한 수사도 하면 안 된다는 건데 법사위원장 출신 추미애 경기지사도 경찰에 대한 불신을 검찰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순 없다며 독려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보안 수사 요구권, 그러니 검찰이 경찰 기록을 보고 다시 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강화해 부작용을 막겠다며 법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방안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다만 여당 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SNS에 현장에선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간담회 내용을 소개했고 목용정 의원은 개혁의 칼끝이 범죄 피해자와 국민을 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보안 수사는 남겨두자는 주장인데 사실상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 여건의 고민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으로 이어진 3박 5일 동안의 정상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앞서 튀르키예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나토 조달 기본협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나토 측과 합의하는 등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시장 진출 지원에 주력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양자 회담에선 살상 무기를 제외한 1억 달러 규모의 지원 의사를 밝혔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남에선 미 군함의 국내 기업 건조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한국 정상으로는 15년 만에 국빈 방문한 몽골에선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고 오는 203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를 10억 달러까지 늘리는 등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과정에 선호 투표제를 도입할지 다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후보 1에서 3순위를 동시에 기입하는 선호 투표제를 놓고 이른바 친명, 친청계 최고위원 사이에선 당원 당규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상반된 의견 속에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선호 투표제와는 별개로 청년 최고위원제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을 존중해달라며 신속한 심의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전국 순회 일정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은 부산을 찾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리는 참정권 박탈 사태, 부산 경남 대학생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이후 부산 서면에서 열리는 참정권 수호 집회 현장을 찾아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 수용과 재선거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지난 9일 최종 결론난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을 포함해 모두 8개에 달합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는가 하면 당장 이번 달에도 2건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는 형량이 최대 사형에 이르는 내란죄와 무기징역형이 가능한 일반 이적죄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기피 신청으로 한 달 동안 멈췄다가 신청 기각으로 지난달 말 다시 시작됐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이 나온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은 오는 15일 2심 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유일하게 전부 무죄가 나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혐의 재판은 지난 1일부터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4개 재판은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번 달 대선 당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허위 발언한 혐의 2개의 재판 선고가 잇따라 내려집니다. 특검 사건들은 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는 권고 규정이 있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종합특검에서 우방국의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어서 추가 기소로 재판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정부가 광주 군 공항 부지에 반도체 산업단지 조기 착공을 추진하면서 부대 이전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새 공항을 짓기 전에 주둔한 비행단을 임시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는데 대비 태세 유지와 미군과의 협의 등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추진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에야 무안군이 이전 예비 후보지로 선정됐고 앞으로도 추가 심사와 주민투표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반도체 공장 조성을 서두르는 정부가 군 공항을 옮기기 전에 일단 비우는 것부터 검토하는 배경입니다. 군공항 짓는 데는 절대적 시간이 있으니까
소산 계획을 우리가 공군과 상의해서 짜면 무안에 새로운 공항이 건설되는 것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터를 쓸 수 있는 거죠. 광주기지에 주둔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조종사 양성을 위한 비행교육을 담당하는 부대입니다. 3개의 비행대대가 T-50계열 훈련기를 운용하는데 신공항을 짓기 전에 옮긴다면 같은 기종을 쓰는 예천이나 원주기지 등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장비 경납은 물론 수천 명에 달하는 장병과 가족들의 생활 여건을 보장할 여력이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사실상 전력 재편에 해당하는 만큼 대비태세와 조종사 양성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군 당국의 고민입니다.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는 동시에 국가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광주기지는 유사시 미군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한미 공동운영기지로 일부 시설과 구역이 주한미군에 공여돼 있습니다. 한미는 애초 오는 2033년쯤 새 공항이 지어질 거로 보고 이전 계획을 협의해 왔는데 대체부지 확보 등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 공군은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연합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우리 공군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지만 메모리 업황이 정점을 찍었다는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 공개될 미국 빅테크의 투자 계획이 메모리 업황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 원. 지난 3년 동안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로 이번 실적으로 엔비디아와 구글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실적 발표 당일에만 7% 떨어져 20만 원대로 내려앉았고 주 후반까지 30만 전자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지금보다 앞으로를 더 우려했습니다. 실적이 시장의 높은 기대를 뛰어넘지 못하면서 메모리 업황이 정점을 찍어 앞으로 이익이 둔화할 거란 고점론이 다시 고개를 든 겁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이끌었던 메타와 아마존, 구글과 같은 미국 빅테크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속도가 느려질 거란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공급 계획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3사가 대규모 증설에 나섰고 중국 업체들도 공격적인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딥시크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AI 반도체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중국 쪽 기업이 자체 반도체를 생산함으로써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같은 것들이 줄지 않을까라는. 다만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꺾였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메타가 컴퓨팅 인프라를 내년까지 지금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주요 빅테크들이 대규모 설비 투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시장 경기에 따른 그런 수요로 바뀔 때가 아마 공급 초과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이번 달 말 공개될 미국 빅테크의 실적과 투자 계획이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지속 여부를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7차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과 국제유가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8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며 휘발유값과 경유값 모두 1,800원대 후반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7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59.1원 내린 1,893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62.3원 내린 1,880.1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공방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재고조되고 통항 우려가 커지면서 소폭 상승했지만 오펙 플러스 7개국 회의에 8월 생산량 증산 결정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를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K와 메리츠 금융그룹이 추가 자금 지원에 합의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를 청산 위기로 몰고 간 배경으로 꼽히는 MBK의 사모펀드식 인수 운영 방식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한 건 지난 3일. 절차를 되살리려면 즉시 한국 기간 안에 최소 2천억 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아직 돈을 댈 주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주주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 금융그룹도 추가 지원을 놓고 책임 공방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운명을 좌우할 시간만 흘러가면서 MBK의 사모펀드식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15년 MBK는 홈플러스를 7조 2천억 원 규모에 인수했습니다. 문제는 인수자금의 상당 부분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인수 대상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이른바 차인 매수, LBO 방식이 활용됐다는 점입니다. 4조 정도는 돈을 빌려가지고 인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린 돈의 이자부터 시작해서 이걸 전부 다 홈플러스에다 다 전가시킨 거죠. 그래서 사실 LBO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방식의 사모펀드 인수의 좀 구조적인 문제로 드러난 거고. MBK는 빚을 갚기 위해 홈플러스 점포 매각에 나섰습니다. 인수 이듬해 핵심 점포 5곳을 판 것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점포와 물류창고 28곳을 처분했습니다. 일부 점포는 팔고 다시 빌려 쓰는 방식으로 운영돼 홈플러스는 갑자기 건물주에서 세입자가 된 셈입니다. 당장 현금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수익 기반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실적을 보면 매출은 6조 원대 중후반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2020년에는 영업이익이 933억 원이었지만 24년에는 영업손실이 3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외형은 버텼지만 빚과 이자, 임대료 부담 속에 이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이 시기 쿠팡과 네이버 쇼핑 등 이커머스가 빠르게 성장했고 경쟁 유통업체들은 물류와 온라인 채널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재무 부담에 눌려 변화를 추진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커머스의 투자 전환이 늦었기 때문에 매출을 유지했음에도 이익이 나지 않아서 소위 오랫동안 장기간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MBK 측은 단 한 차례의 배당도 받지 않았고 후순위 채권을 매입하는 등 수천억 원을 지원했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이 대출과 보증, 담보 제공 성격이어서 책임 있는 자본 투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작 회사를 살릴 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MBK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과 책임 공방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홈플러스와 연결된 협력업체와 납품업체, 임직원까지 10만 명에 가까운 이들의 생계는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배재고등학교의 조롱 응원 논란으로 학교 현장에서 올바른 가치를 가르치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는 민원 탓에 제대로 언급하기조차 힘든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배재고 사태를 계기로 학교에서 혐오나 차별, 역사 왜곡 문제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사노조가 국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6%는 현재 관련 교육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82.4%는 현실 정치 쟁점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제의식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 중 4명은 어떤 표현이 문제인지 헷갈린다며 학교에서 실제 사례를 놓고 배우길 희망했습니다. 교육부도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내걸고 올해부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사고력과 다양한 역량을 균형 있게 키워주기 위해서 선거교육, 헌법교육, 디지털 미디어 문화교육, 경제, 금융, 노동교육, 평화통일교육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문제는 누가 이 교육을 담당할까입니다.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5.18 민주화운동 등 현대사는 물론 심지어는 3.1운동, 유관순 열사에 대해 가르치는 중에도 좌파 사상을 주입한다는 항의에 시달립니다. 어떤 올바른 교육을 시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뭔가 논란거리가 되는 것을 마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회적으로 완전히 올가미를 지금 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론식 수업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한 민원을 완전히 끊어내긴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교사가 교육과정에 따른 민주시민 교육을 할 근거를 정비하고 혐오 표현은 학칙으로 금지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20대 근로자가 잦은 야근과 경무에 시달리다가 숨졌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공장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사업주는 물론 상사인 관리자 역시 장시간 노동을 묵인하거나 방조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3년 전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직 근로자였던 A씨가 사망한 배경에는 강도 높은 근무 환경이 있었습니다. A씨의 회사는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주 50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엄격히 지켜졌지만 A씨와 같은 사무직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은 주 52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A씨는 이 업체에 근무한 1년 2개월 동안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 출근했는데 정상 퇴근 시간인 오후 4시에서 5시를 넘겨 연장 근무하거나 야간에 근무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특히 A씨가 사망하기 2달 전부터 생산 물량이 몰렸는데 일부 생산 설비가 고장나면서 사무직 직원들까지 심야 근무에 투입됐습니다. 사무직 말단이었던 A씨는 생산직이 퇴근하고 난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 생산 업무에 투입되곤 했는데 이때부터 사망 직전까지 2달가량 가족과 지인들에게 일이 너무 많아 힘들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보냈습니다. 여기에 있다가는 3년 안에 죽는다. 일요일에 야간한다. 죽고 싶다. 어제는 20시간을 일했다. 3시간만 자고 출근했다는 등의 내용이었는데 이 같은 경무가 공장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최대 59시간을 근무한 것만 7차례. 결국 A씨는 고칼륨 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장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장장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걸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장장이 사망한 A씨에게 밤새 수고가 많았다고 말하는 등 새벽에 근무하는 걸 알고 있었고 공장의 최고 책임자로서 직원들의 근로시간과 업무 강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으로 사업주가 아닌 관리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이례적입니다. 현장 관리 근로자가 불규칙적으로 심야 근무를 반복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급자는 적절한 근태 관리를 통하여 연장 근로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조치 없이 근로기준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공장장에게는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엄격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조계는 법원이 장시간 노동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대전시 동구 신흥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EV6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차량엔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다른 차량으로 번지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질식 소화포를 이용해 불을 끈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장마가 물러나자 폭염이 기승입니다. 대구, 경북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에도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전국 곳곳에 열대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중반까지 찜통더위가 이어질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경주 기온이 37.4도까지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비공식으로는 경북 경산 하양읍 금락리에서 39.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장마가 멈추고 찜통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사실상 전국이 폭염특보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서울 남부와 경기도, 경북과 대구, 광주, 전남, 부산 등지에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외 지역은 강원 산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는 33도 안팎, 특히 경상권은 35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같은 찜통더위는 북태평양 고기압 위에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덮어 나타나는 열돔 현상에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의 유입 때문입니다.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이면 열대야로 규정하는데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경기 남부와 강원도, 경북 포항과 경산, 광주, 부산, 대구 등에 열대야주의보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덥고 습한 남서풍이 계속 유입되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높아지겠고 밤에도 기온이 덜 내려가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점차 늘어나겠습니다. 찜통 더위는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집니다. 내륙에는 국지적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지만 오히려 습도만 높여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체 전선이 남하하는 이번 주 수요일 15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구한석입니다. 필리핀에서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태풍 바비가 원저우 등 중국 남동부 해안으로 상륙했습니다. 풍속 140km, 프랑스 땅 크기의 거대한 태풍에 중국 당국은 180만 명을 긴급히 대피시키는 등 초비상입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센 바람에 가로수들이 흔들리고 범람한 바닷물이 도로에 넘쳐 흐릅니다. 타이완을 스치고 지나간 9호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 들어온 중국 남동부 해안가의 모습입니다. 심상치 않은 조짐에 저장성 소방관들이 모두 이곳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시속 140km가 넘는 강풍에 프랑스 전체 면적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비구름을 품어 주민들이 바짝 긴장했습니다. 这次的话好像是说要直面登陆，那肯定是对我们生活影响很大嘛。就后续就希望他快点走吧，不要停留太长的时间。 당국도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국가기상센터는 4단계 경보 중 두 번째로 높은 주황색 태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먼저 인명피해 가능성이 있는 인구 1000만 도시 저장성 원저우와 인접한 푸젠성에서 주민들을 긴급히 대피시켰습니다. 휴교령이 내려졌고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으며 일부 고속철도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어선은 항구에 정박하도록 했고 해상 교량에는 임시로 통행을 제한했으며 풍력 발전소도 정지시켰습니다. 저장성으로 상륙한 태풍 바비는 안후이성을 거쳐 산둥성 방향 내륙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시작된 바닷물 온도의 변화가 지구 반대편의 기후를 뒤흔드는 엘니뇨의 나비 효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쪽 대륙은 최악의 물바다로 다른 한쪽은 바짝 타들어가는 기상이변의 양극화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무서운 기세로 불어난 흙탕물이 마을을 사정없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반대편 대륙에선 쩍쩍 갈라진 땅 위로 절망에 빠진 농부들의 깊은 한숨만이 남았습니다. 적도 태평양의 수온이 오르는 엘니뇨가 지구촌을 극단적인 두 얼굴의 재난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인도와 서태평양 일대는 비가 오지 않아 대형 산불과 흉작 공포에 시달리는데 남미와 동아프리카 등지에는 평년을 웃도는 물폭탄이 쏟아집니다. And there is a remarkable agreement between forecast models that this will be a strong El Niño. More, this strong El Niño will develop rapidly over the coming months. 이번 엘니뇨가 특히 두려운 건 이미 펄펄 끓고 있는 지구 온난화와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금의 지구를 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비유합니다. 온난화라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엘니뇨가 한 번 더 위로 점프하며 재난의 강도를 폭발적으로 키운다는 겁니다. But on top of that, we have the warming as a result of climate change, and that is also going to supercharge the flood events and the drought events this year as well. 가장 큰 비극은 이 기상 이변이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식량 위기로 번진다는 점입니다. 수입처를 바꿀 수 있는 부자 나라와 달리 자체 농업에 의존하는 빈곤국 주민들에게 흉작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엔 엘니뇨가 끝나면 기온도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이젠 한 번 치솟은 온도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의 주기를 넘어선 기후의 역습 앞에서 전 지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빼어난 호수 경관을 자랑하는 도시가 바로 강원도 춘천인데요. 10년 가까이 호수 주변에 흉물로 방치된 건물이 있습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했는데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푸른 호수. 케이블카가 호수를 가로지르고 알록달록 레고랜드를 품에 안은 춘천 의암호입니다. 호수변 산책로는 시민들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빼놓지 않는 명소입니다. 그런데 100m가 넘는 산책로 한쪽이 철제 담장으로 막혔습니다. 기업 연수원을 지을 예정이었지만 자금난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짓담한 건물이 우뚝 솟았고 나무와 잡초가 무성해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지난 2017년 공사가 중단된 이후 건물은 이렇게 뼈대만 남은 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답답했고 보기가 흉물스러웠으며 또 우리가 사람들이 오고 갈 때도 좀 확 튀어야 되는데 한쪽은 좋은데 한쪽이 이러니까. 재개발 추진이 무산되길 수차례 춘천시가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투자자 모집에 성공했고 운영을 맡을 유명 호텔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철거 후 내후년 첫 삽을 뜰 예정인데 2031년까지 250실 규모의 리조트와 200실 규모의 호텔, 인피니티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춘천의 오랜 수건인 숙박 문제 해결과 함께 국제회의와 휴식, 관광과 체류가 함께 이루어지는 고품격 복합 휴학 문화 공간이 될 것입니다. 5,5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 마련이 관건. 법인 자본금 1,500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천억 원을 대출과 분양으로 채울 계획입니다. 흉물로 방치되던 건물이 호반의 도시 춘천에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경남 남해안에서는 참문어 금어기가 풀리면서 입질이 좋은 곳으로 낚싯배가 몰린다고 합니다. 손맛에 즐기는 것도 좋지만 수십 척이 한꺼번에 몰리는 만큼 안전에도 각별하게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 근처 바다. 낚시꾼을 가득 태운 어선 수십 척이 오갑니다. 선상위 강태공들은 낚싯대를 바다에 넣었다 빼는 이른바 고패질에 여념이 없습니다. 입질 끝에 올라오는 건 통통한 남해안 참문어. 이 묵직한 손맛을 한번 느끼면 낚싯대를 내려놓기 힘들다고 합니다. 1년에 하루뿐이 없는 날인데 새벽 4시에 잠도 안 자고 와가지고 또 문어도 잡고 기분 좋습니다. 삼천포대교 근처 바다는 먹이가 풍부하고 바위가 많아 문어가 서식하기 좋은 조건을 다 갖춘 곳입니다. 매년 7월이면 근처를 오가는 낚싯배 수가 6월보다 3배에서 5배까지 늡니다. 한 달 반 금어기가 끝나자마자 참문어 성지가 다시 낚싯배로 북적이는 겁니다. 많은 배가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고 경쟁하는 만큼 선박사고 위험도 커지는 시기입니다. 구명조끼 착용은 당연한 안전 수칙이고 안전한 항법 준수하여서 조업 및 낚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문어 잡이는 다음 달 중순까지 활발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 달여 동안 닫혔던 참문어 황금어장의 문이 다시 열리면서 한여름 삼천포 바다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카메라를 장착한 베라루빈 천문대가 앞으로 10년 동안 우주를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 정지 사진으론 볼 수 없는 변화를 간파해 9번째 행성, 암흑 에너지와 같은 우주의 비밀을 풀 계획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현대 우주론의 출발이 된 후커 망원경, 우주로 나간 허블과 제임스 웹 망원경까지 지금까지의 망원경은 거울을 키워 깊고 먼 우주에 한 컷을 포착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베라루빈 천문대는 최대한 넓은 우주를 자주 찍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8.4m 망원경과 자동차 크기만한 디지털 카메라를 합쳤는데 핵심은 카메라입니다. 32억 화소에 빛을 6개 파장별로 찍을 수 있는 필터. 이 방대한 데이터를 2초 만에 읽을 수 있는 전자장치를 달아 밤하늘을 40초에 한 번씩 찍어냅니다. 반복 촬영으로 알 수 있는 건 우주의 미세한 변화.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른 그림 찾기를 해 경보를 띄우는데 하룻밤에 쏟아지는 경보 수백만 건을 전 세계 연구자들이 골라 정밀 분석합니다. 초신성과 감마선 폭발처럼 빠르게 사라지는 현상은 물론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이동하는 행성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태양계 9번째 행성을 발견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That there could be a ninth planet out there beyond the dwarf planet Pluto. If planet 9 exists, then it's out there somewhere in the Kuiper Belt. 천문대 이름을 암흑물질의 존재를 입증한 천문학자 베라 루빈에서 다운돼서도 알 수 있듯 핵심 목표는 암흑물질 규명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구축한 막강한 능력으로 시험 관측 기간인 6주 동안 소행성 11,000개를 이미 발견했습니다. 우주의 만능 그물이 될 루빈 천문대의 10년이 막을 올렸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그룹 주얼리 출신의 서인영은 화려한 전성기부터 최근에 솔직담백한 모습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아티스트죠. 특히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여주는 인간미 넘치는 모습은 MZ세대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깜짝 결혼 발표로 또 한 번의 화제의 중심에 선 서인영. 데뷔 시절 열정 그리고 현재의 성숙한 변화까지 진솔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김정화 기자입니다. 서인영의 행복의 조건은 소소함.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예의. 인생 좌우명. 후회할 짓 하지 말자. 서인영을 수식하는 가수. 나는 타고난 스타다. 예스. 서인영 싫었는데 좋아하네. 주얼리 원몰 타임. 연예인이 아니었다고 패션 디자이너. 집에서 멸치 똥따기, 소확행, 마사지, 겨 마사지. 시원, 속상. 사과머리에 맨 얼굴. 솔직하고 유쾌한 입담으로 요즘 유튜브를 주름잡는 가수 서인영입니다. 내가 언제 멸치 똥 딸 줄 알았겠어? 원몰 타임 할 때? 멸치 똥 딸 줄 알았냐고. 근데 좀 더 조금이나마 조금 성장한 내 모습, 지금의 나이에 43살의 지금의 내 나이의 모습을 조금 더 솔직하게 보여줘보자 해서. 일상의 빈틈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솔직함으로 악플은 선풀이 된 지 오래입니다. 선풀이 많아지고 나서는 자꾸 깨서 의식적으로 전화기를 너무 많이 봐요. 네, 그래서 댓글 읽고 자고. 행복해서? 네, 행복해요. 남편 월급보다 언니 영상이 더 기다려진다. 아, 대박! 대박이다. 저 못 봤어요, 그거는. 속세에 많은 것을 내려놨지만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많은 거를 이제 좀 놓고 살다 보니 지금 손톱만은 저는 그 멋부리고 싶어가지고 저의 마지막 남은 속세. 긴 손톱으로 장갑도 끼고 김밥도 말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김밥의 포인트는 오뎅. 2000년대 대중문화 중심에는 늘 서인영이 있었습니다. 파격적인 무대 매너로 대중을 사로잡았고 그녀가 착용한 모든 것은 그대로 유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박합니다. 지금 되돌아보니 그때가 너무 철딱선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치만 그것도 서인영이니까. 아, 이 모습도 사랑해주자. 나의 어린 시절이니까. 그래도 무대만큼은 진심이었다. 네. 무대에 서면 없던 에너지도 생기는 천상 스타. 집에만 있었거든요. 맨날. 그러니까 그때 되게 우울함이 오더라고요. 카메라를 보고 사람들의 에너지를 받아야 나는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어요. 10대 어린 나이에 데뷔해 쏟아낸 수많은 히트곡. 그중 지금의 서인영을 만든 노래에 관해 물었습니다. 사실 제가 진짜로 인지도가 없어가지고 그 파트를 준 거거든요. 털기라도 해라 너는. 슈퍼스타가 절 처음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원몰 타임이 정점을 찍게 해줬고 그 다음에 신데렐라가 딱 폭발을 했죠. 젊은 날을 함께한 그룹 주얼리는 늘 마음의 고향입니다. 집 같은 존재죠. 네. 그냥 돌아갈 집이 있다는 생각만 해도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예요. 화려한 퍼포먼스에 가려졌던 압도적인 가창력. 가수라는 정체성은 서인영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사 전달. 그 다음에 무조건 가수는 노래 잘해야 된다. 네, 가창력은 그냥 당연한 거. 네, 그 무조건 라이브. 생 라이브. 무조건 라이브.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랑 기쁜 거라며 사랑 좋은 거라며 누가 거짓말을 했어 Oh baby 고장난 눈물이 멈추지 않아 너의 모습 볼 수도 없게 발언 논란과 아픈 개인사, 침묵과 함께 길어진 공백기. 수많은 변곡점을 지나자 일상의 소중함이 보이기 시작했고 아픔 때문에 감사함은 더 커졌습니다. 제가 정말 그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정말 낭떠러지에 혼자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엄마가 이제 화장터에 들어가시는 모습 보고 내가 나중에 이렇게 그냥 내가 죽어버리면 엄마 못 만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이왕 살 거면 좀 예쁘게 잘 살아보자. 변화를 시작한 서인영은 요즘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한국의 카디비 대 사과머리 서인영, 뭐가 더 좋으세요? 둘 다 좋은데 둘 중에 꼭 하나만 꼽자면 전 사과머리 서인영이 좋아요. 그냥 남양주에 있는 멸치똥 따는 사과머리 서인영. 한 10년 동안 못 웃고 살았어요. 그래서 웃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네. 타고난 흥과 끼에 이제는 편안함까지 더해 대중과 호흡하고 싶다는 서인영. 그냥 나랑 다를 거 없는 옆집 언니, 옆집 누나, 옆집 이모, 옆집 고모 다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서인영. 바닥을 딛고 단단히 선 서인영의 진짜 전성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잠실구장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나눔 올스타가 화끈한 타격으로 5년 연속 승리를 거뒀습니다. LG와 한화, NC와 기아, 키움의 나눔 올스타는 SSG와 삼성, KT, 롯데, 두산이 속한 드림 올스타에 10대 2로 승리했습니다. 한화 허인서와 문현빈이 나란히 4안타를 터뜨리며 공격을 주도했고 이도윤도 3타점으로 활약했습니다. 경기 MVP인 미스터 올스타의 영광은 한화 허인서가 차지했고 두산 박준수는 박찬호와 함께 그림 같은 호수비를 선보여 우수 수비상을 차지했습니다. 팬들과 함께 흥겨운 여름밤의 축제를 마친 KBO 리그는 오는 16일부터 하반기 일정에 돌입합니다. 프로축구 전북이 울산과의 시즌 2번째 현대가 더비에서 완승을 거두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전북은 울산에서 열린 K리그 1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김진규와 이승우의 연속골에 17살 신의 김예건이 데뷔골까지 터뜨리며 야구가 머리로 한 골을 만회한 데 그친 울산을 3대1로 제압했습니다. 올 시즌 펼쳐진 두 차례 현대가 더비를 모두 승리로 장식한 전북은 승점 29점을 쌓으며 서울에 이어 2위로 도약했고 울산은 4위로 밀려났습니다. 포항은 광주 원정에서 트란지스카가 한 골의 도움 하나로 활약하며 3대0으로 승리했고 김천과 부천은 한 골씩 주고받으며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를 웃돌 것으로 보여서 대부분 지방에 열대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살펴보시면 25.3도, 강릉 28.3도, 그리고 제주도는 벌써 29.4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습니다. 서울 등 곳곳에 폭염경보가, 그 밖의 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34도, 대구 36도, 포항은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주도는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더위 속에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